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지수. 저는 바구. 저는 라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낯선 목소리로 시작이 됐는데 네, 바구 씨 어떠셨어요? 목소리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녹음실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와, 되게 어색하네요. 어색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바구 씨를 모르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수 씨께서 바구 씨를 소개시켜 주실까요? 바구 씨는 저희와 함께 연시를 하는 친구고요. 뒷방 상영관의 애청자입니다. 저번에 저희 1주년 특집 방송을 했을 때도 와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선영 씨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뒷방 상영관의 게스트가 되셔가지고 바구 씨가 좋아하시는 영화를 오늘 함께 하게 됐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그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구 씨부터 얘기할까요? 네. 그럴까요? 저는 지금 녹음하는 때가 지금 6월 초인데 저는 최근에 1년간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고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냐고 하면 아이패드를 샀는데 그걸 활용하면서 되게 열심히 놀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로 큰 화면으로 영화도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지금 최근에 그림을 막 그려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아이언맨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지금 놀고 있고 집에서 수영하고 그러고 쉬고 있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여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여유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도 마침 그 뒷방 상영관 1주년 기념 그 게스트 초대 방송을, 애청자 초대 방송을 하고 나서 그걸 바로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도 바로 들은 건 아니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혼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저희 동네 산책을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제가 그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제가 연시에 들어왔던 첫 해 겨울에 갔었으니까 그래도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는 거의 제가 사는 단지 말고도 여러 단지들이 진짜 많잖아요. 동 주변에. 근데 제가 사는 단지 내에서 바로 그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그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왠지 그냥 딴 데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날도 좋고 이래가지고 원래 제가 그전에는 진짜 옛날에는 막 1시간, 2시간씩 아니면 몇 시간씩도 막 걸어 다니고 이랬지만 언젠가부터 혼자 이렇게 천천히 산책을 안 하게 된 게 꽤 오래됐었거든요. 운동은 했지만 막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서. 근데 그날 처음으로 혼자 그렇게 천천히 동네 산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진짜 바로 이 근처에, 내가 살던 곳 바로 이 근처에 이런 곳이 있었다고? 이런 풍경들이 있었다고? 그런 게 너무 새롭고 놀라워서, 진짜 어디 무슨 딴 데로 여행을 온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전에랑 오후에랑 해가 질 때쯤이랑 밤이 깊어질 때랑 다 느낌이 다 너무 달라서, 특히
그 골목들이 빛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랑, 그리고 또 놀이터가, 마을마다 놀이터가 다 이렇게 있는데 다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진짜 많이 놀았었는데, 제가 거기서 막 미끄럼틀이랑 그네도 진짜 오랜만에 타봤는데, 미끄럼틀을 거의 몇 년 만에 타봤는데 제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미끄럼틀이. 그래요? 근데 완전 꼬마 때 타던 거잖아요. 근데 나 이제 다 커가지고 이거 미끄럼틀 한번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 막 거의 안 지나다니는 그런 놀이터에서 혼자 타려고 이렇게 딱 위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막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오른 순간에? 네. 아. 그래서 내려가는데 너무 뭔가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어렸을 때보다 뭔가 더 겁이 많아진 것 같고, 어렸을 땐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재밌게 타던 거를 이렇게 뭔가 낯선 기분으로 다시 마주하는 것도 새로웠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잘 안 가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인데, 그게 언덕을 제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언덕 위에서 그 되게 높은 층의 초등학교 안에 그 교실 안에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애들 말소리가 들리고, 또 막 종이 치고, 막 도서실도 보이고, 운동장에서는 애들이 막 멱자지껄하게 떠드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이러는데 그걸 보는데 또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와, 내가 이런 풍경을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랑 또 이걸 완전히 잊고서 지내다가 진짜 이 나이가 돼서 저 모습을 내가 낯선 이방인으로서 보고 있을 때랑 그 기분이 시간이 나의 시간과 저 아이들의 시간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저 아이들의 현재와 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겹치면서 되게 묘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막 그때 마침 이제 학교 종이 쳐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책가방이랑 신발 주머니를 들고 막 학교를 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우산 쓰고 이렇게 마중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랬고 그리고 제가 개구리들이 막 울어요. 그래? 밤에요? 밤에 개구리들이 그렇게 울어요. 정자도 있고 막 연못도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랑 또 언덕 위에 올라서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가 또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하여튼 진짜 산책하면서 제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기분이어서 그게 정말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가볍고 바람 같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기분이 되게 복합적으로 들었었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나한테 익숙한 내 동네도 내가 항상 다니던 길도 낯선 사람처럼 다시 보면 새로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는데, 그 완전히 울창하게 우거진 그 숲이랑 그 언덕들을 보는 게 되게 기분이 벅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는 제 방이 한쪽이 다 이렇게 트인 창이에요. 한쪽 벽이. 그래서 제 책상에 이렇게 앉으면은 아니면 이불에 이렇게 베개를 베고 누우면은 머리맡이나 아니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언덕이랑 이렇게 하늘이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완전 밤을 꼴딱 샜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달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완전 손톱 얇은 달이.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안개 뭉게뭉게 피어있는 그런 구름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계속 옮겨가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밤새도록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하염없이 바라보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어디 홀린 사람처럼 필름 사진을 계속 찍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새벽에 이제 또 막 빛이 밝아오니까 또 막 내가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이 밝아올 때까지 이러고 있었다는 그 기분도 되게 마법 같은 기분이어서 되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사실 우리 그 박우 씨랑도 저희 호수공원 그쵸. 호수가 있는 그 공원에 초대를 해가지고 연시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도 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바람을 가르면서 그 자전거를 탈 때도 아 진짜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 자연 속에서 막 너무 내가 여기 살아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의 모든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나 무거움이나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온갖, 나를 올가매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냥 그때는 그 순간뿐이고 너무 자유롭고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좋아서 이런 감정들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산책을 처음 그 마을 산책을 처음 시작하던 그 날부터, 아, 내가 이 얘기를 언젠가 꼭 뒷방 상영관에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는데, 딱 오늘인 것 바로 같아서 진짜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랬습니다. 라임의 방 진짜 부럽네요. 아, 저라면 근데 지구의 자전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달이. 맞아요. 이과로서. 저는 네. 저는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TV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또 재밌는 게 시작을 해서 그 강식당이 아, 시작을 했거든요. 강식당 두 번째. 그거 보는 거 굉장히 즐거워서 네. 제가 그 나영석 PD가 하는 식당류를 다 좋아하거든요. 거기 인식당. 그리고 뭐 삼시세끼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거의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막 맞아요. 음식 만드는 거 보는 거 맞아요, 좋아하는데 또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그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거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다. 진짜 재밌어요. 저도 음식 프로밖에 안 보거든요. 거의.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프로 뭐예요? 최근에 봤던 거 중에는 옛날에 한창 많이 봤던 거는 오늘 뭐 먹지였고, 성시경 씨. 네. 그리고 가끔 그 냉장고, 뭐죠?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도 보고, 그 원데이 푸드트리. 원나잇. 원나잇 푸드트리. 맞아. 그것도 좋아하고, 윤식당도 봤었고, 최근에는 또, 그니까 완전 요리만 하는 건 아닌데, 그, 산티아고에서, 나의 스페인인가? 스페인 하숙. 스페인 하숙, 맞아요, 맞아. 스페인 맞아요. 하숙. 그냥 그런 류를 다 네. 봐요. 그냥 채널 돌리다가, 특히 운동할 때, 모든 음식과 요리와 맛있는 것이 향연이 펼쳐지는 그 모습을 좋아해서. 즐겁죠.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요리 프로그램 보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올리브 채널에 옛날에는 막 뭐 고든 램지 맞아. 셰프님이나 아니면 제이미 올리버 나 진짜 좋아해요. 셰프님 나오시는데 제이미 올리버님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맞아. 그때는 자막이 있긴 했는데 자막이 있어도 사실 잘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약간 안정감을 느끼는 게 있어서 맞아. 어렸을 때 그 올리버라고 할게요. 올리버님이 할 때 약간 그 뭐죠? 되게 자연주의적으로 맞아, 하시는 맞아.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혹시 뭐 찾아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맞아요. 그래요? 네, 지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화분에 있는 허브를 뜯어서 막 넣고 이러는 느낌의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 리틀 포레스트의 활기찬 영국 버전이라고 그래요? 진짜 행복하게 요리해요. 너무 좋다. 완전 에너지 넘치고. 찾아볼게요. 뭐 요리하는 행위가 주는 그 안정감이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뒷방 상영관이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 청취자분들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읽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 상영관 또는 100_2_ 시네마를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뒷방 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아토믹 씨가 관리를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익명으로 보내주고 싶으시면 에스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팟빵, 팟캐스트 공지사항이랑 인스타 프로필에 그 주소가 나와 있고요. asked.kr/duitbang입니다. 메일도 있는데, 메일에는 좀 길게 장문의 편지 같은 거를 보내주고 싶으실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_2_ 시네마 @naver.com입니다. 네, 저희 뒷방 상영관 56번째 영화는 바로 플립입니다. 예. 이 영화 누가 좋아하죠? 누가 좋아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일전에 1주년 기념 방송에 제가 나와서도 뭐 본인의 인생 영화를 이야기했을 때 이 작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좀 좋아하는 이유는 좀 단순해요.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그냥 브라이스라는 그런 캐릭터에 되게 이입이 많이 됐고, 그냥 제가 되게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라임도 이 네. 영화 좋아해요? 혹시 더 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네, 저도 엄청 좋아해서, 근데 어제 문득 생각이 든 게 이 영화를 언제 처음 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연시 추천작에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줄리의 대사를 이어 올렸었는데,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뒷방 상영관에서 제가 좋아했던 영화를 다시 하려고 볼 때도, 뭐 전에 그녀도 그렇고, 싱글맨도 그렇고 그랬지만, 내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디테일한 어떤 기억들은 사실 잊고 지내잖아요. 감정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잊혀진 채로 지내다가, 좋아한다는 그것만 남았다가 그 영화들을 플립도 그렇고 다시 볼 때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좋았던 것들까지 해서 그 사이에 내가 지나온 또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왔는데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마주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살아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게스트 초대 방송에서 추천작으로 올려주셨던 바구 씨께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군대 있을 때 그 PMP를 들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서 봤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감수성이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영화도 많이 봤고, 혼자만의 시간도 좀 많았고, 그리고 좀 막 감정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좀 뭔가 기복도 심할 때여가지고, 근데 그때 봤을 때 되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입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거의 저는, 뭐 물론, 네, 뭐, 브라이스 님 굉장히 잘생기고, 네, 뭐 줄거리를 막 얘기하자면 그 퀸카인 사람이 막 여러 뭐 이성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감정이 되게 소중한 그 감정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 또 들을 수 있겠죠?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 영화의 감동 계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어떤 감독님이시죠? 롭 라이너 감독님이신데 네.
이분의 필모 중에서 또 바고 씨랑 제가 겹치는 게 있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왜 좋아합니까? 이것도 사실 이거는 근데 뭐 이입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되게 그때 영화를 봤을 때 당시의 상황이나 근데 되게 그 분위기가 그냥 로맨틱했고 그 로맨틱한 그런 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언제 봤어요? 이거는 지연캠 얘기를 방송에서 한번 하셨죠. 몇 번 했죠.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연시끼리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는 지옥의 영화 캠프라는 네, 그런 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봤고 그거 누가 올렸게요? 때부터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엄청 뿌듯한 표정이네요. 그럼요. 제가 아마 제가 그때 안 올렸나? 해바라기를 올렸다가 탈락된 무산되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해리 셀리랑 플립이랑 둘 다 뭔가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만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서로의 새로운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은 유머라던가 그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풀어져 나가는 방식이라던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되게 즐겁기도 하고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영화로 사실은 제일 많이 아마 알려져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롬라이너 감독님께서 또 버킷리스트라는 작품도 하셨었고 어퓨 굿맨이라는 작품도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 어퓨 굿맨이라는 작품이 가장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도 많이 되고 작품성으로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도 이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오히려 감독님은 그 스탠바이미라는 또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셔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기의 어떤 영화들 중에서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아끼는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라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사실 되게 어렸을 때 본 거라서 그게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은데 이 스탠바이미라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약간 그런 성장담을 다룬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플립을 더 좋아합니다. 네. 지금은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영화가 또 원작 소설이 있다고. 맞아요.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라임 씨가 원작 소설을 들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바구 씨가 이거를 사셨잖아요. 이 플립의 원작 소설을. 그렇습니다. 네. 이 병아리가 거꾸로 플립된 병아리가 거꾸로 있는 이 원작 소설이 있는데 웬들린 벤 드라닌이라는 작가의 동명 소설인 플립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소설에서는 배경이 2000년대예요. 2000년대 초반인데 영화에서는 브라이스랑 줄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1957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96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적 배경만 조금 다르고 사실 전체적인 줄거리랑 그 흐름은 이 브라이스랑 줄리의 그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되는 것도 그렇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대사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설 속 대사가 그대로 영화에 쓰인 것들도 있는데, 조금씩, 약간씩 이렇게 뭐 디테일한 것들은 달라지기도 했고, 뭔가, 영화에서는 한두 마디밖에 들을 수 없었던 걸 소설에서는 당연히 뭐 더 자세한 어떤 그런 배경이라던가 대사의 느낌이라던가를 그런 걸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사실 저는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소설이 더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설이 너무 완벽하다라는 말로도 사실 표현이 안 되고, 하여튼 그런데 플립은 개인적으로 영화도 너무 좋고 소설도 너무 좋았어요. 둘 다 각각의 서로가 서로의 그런 걸 방해하지도 않고 침범하지도 않고 훼손시키지도 않으면서 너무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그 원작 소설을 샀지만 사실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라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읽어보고 싶네요. 맞아요. 네. 저 어제 다 읽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줄거리를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새로운 집에 이사 온 브라이스는 옆집에 사는 줄리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 옆에서 알짱대는 줄리가 참 눈치 없는 애라고 브라이스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때 줄리는 사실 첫눈에 브라이스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둘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6년간 줄리는 브라이스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가 좋아하는 나무가 잘릴 위기에 처하는데, 줄리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버티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찾아와서 이제 너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줄리는 막 울면서 브라이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브라이스는 이를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줄리는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브라이스를 여전히 좋아하는데요. 집에서 줄리가 기른 닭이 낳은 달걀을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브라이스의 부모님은 줄리의 집이 더럽다면서 달걀에 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브라이스한테 이제 줄리한테 달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브라이스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달걀을 줄리에게 받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몇 번 버리다가 결국 줄리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준 달걀을 버린 거냐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브라이스가 너네 집이 너무 더럽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달걀을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줄리는 그 다음에 뒷마당을, 자기 집 마당, 더럽다고 욕을 들었던 마당을 막 가꾸기 시작해요. 근데 혼자서는 되게 힘들었는데, 브라이스의 할아버지가 되게 예전부터 줄리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줄리가 뒷마당을 가꾸는 걸 도와주면서 둘은 되게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줄리가 굉장히 그 사건 이후에 조금 화가 나 있으니까 브라이스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사과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계속 줄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줄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친한 친구인 가렛에게 자기가 줄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도서관에서 몰래 되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가렛이 줄리 왜 그런 말도 안 된다, 줄리 되게 이상한 애다라고 하면서 욕을 해요. 근데 거기서 브라이스는 자기가 줄리를 생각하는 감정과 달리 그를 맞다, 줄리 이상한 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줄리가 우연찮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줄리는 진짜 이번에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가 브라이스를 좋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브라이스는 이제 자기가 줄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줄리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되게 여러 노력을 해요. 근데 줄리는 계속 찾아오는 브라이스를 그냥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날 브라이스는
브라이스가 줄리가 좋아하던 플라타너스 나무 묘목을 가지고 와서 줄리의 마당에 신고 있는 걸 줄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본 줄리는 여태까지 상처받고 막 화났던 건 모조리 잊은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와서 브라이스를 보면서 엄청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묘목을 심으면서 우리가 여태껏 제대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과 이제부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엄청 길게 말해버렸어요. 너무 좋다.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영화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은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임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박우 씨 얘기를 듣고 네.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가렛이랑 브라이스가 도서관에서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 장면인데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기억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도 있는 그 부끄러운, 어쩌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잠잘 때 이불킥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감정들이 되게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런 도서관에서 이야기할 때 아마 브라이스는 이 이야기를 줄리가 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렇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줄리가 나무에 자주 올라가는데 거기서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사실 영화에서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바람은 지금 드는 거지만 한 0.5초 정도 나오나? 되게 짧게 나오고 없어지는데 저는 그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멈춰놓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장면에서 그 줄리가 하는 내레이션이 되게 좋았는데 막 올라가서 그 공기를 자기 폐에 채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너무 알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누가 봐도 좋을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제목이 플립이잖아요. 제목이 플립인데 그걸 이제 약간 수미상관 느낌으로 처음에 줄리가 브라이스에게 플립되고 브라이스도 줄리에게 플립되는 순간이 있는데 처음 장면에서 줄리가 브라이스를 처음 본 순간 I flip, 번역으로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브라이스에게 빠진 거죠. 근데 브라이스는 이제 바스켓볼 이벤트가 끝나고 가렛이랑 싸울 때 가렛에게 나는 줄리를 좋아하니까 따라갈 거야. 근데 가렛은 왜 학교 최고의 퀸카를 두고 떠나가냐라는 그런 말에 뿌리치고 떠나가게 되죠. 사실 이게 좀 캐릭터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줄리는 자기가 플립드 된다고 생각을 하고 브라이스는 가렛이 브라이스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는 you flipped, 너는 바뀌었다 라고. 네, 그 구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나 브라이스는 남에게서 듣는 말을 가장 신경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에서 이야기할 때도 가렛의 말에 부정을 하지 못하죠. 자기 마음속으로는 부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지 못한 그런 브라이스. 그렇습니다. 혹시 라임 씨는 어떤? 어떻게 얘기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죠? 네.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소설도 같이 함께 읽고 나니까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물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이더라도 소설을 꼭 읽어보시고 나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림 그리는 아버지랑 줄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그 장면에서 줄리가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좋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아버지가 그림 그릴 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는지도 모르지만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그 말들이 부드럽고 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한데 아버지가 그 풍경을 그리시면서 붓질을 하실 때는 뭔가 어떤 그런 무거움이 느껴졌는데 거기서는 슬픔이 아니라 뭐 아마도 그게 지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평화로움이 느껴졌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풍경을 그리실 때 항상 어디 더 멀리 좋은 데서 작업실에서 하지를 못하고 좁은 앞마당에서 그리셔야 하는 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버지가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우리 앞에 바로 그 앞에 잔디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마을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는 것 같았냐면 무언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눈이 그 들판을 초월해서 이웃들도 초월해서 세계도 초월해서 더 먼, 더 큰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캔버스 위에 붓질을 하실 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마치 어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그 원문을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some graceful spiritual being에 의해서 아버지가 압도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거에 이렇게 포세스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 이 문장들이 너무 좋아서 막 다 읽으면서 거기 젖어가지고 막 썼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노래를 만들 때, 영화를 만들 때, 혹은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글을 읽을 때, 노래를 들을 때, 영화를 볼 때는 물론 그걸 그 자체로 보고 듣고 읽고 만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의 풍경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의 시간을 보고 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 너머의 풍경과 소리들을 어쩌면 그렇게 계속 보고 읽고 듣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예술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창조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이 두 발 딛고 있는 현실로부터 한 차원 고양되어서 다른 세계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풍경, 지금 이 순간 바라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동시에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그걸 넘어서 바라보는 걸 넘어서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이런 아버지와 함께 성장하면서 그런 마음을 줄리에게 선물해준 게 바로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네. 장면이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근데 더 풍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너머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게 이제 줄리가 시카모어 트리 위에 올라가서 그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마음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영화에서 거의 제 뿌리이자 줄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가지죠. 뿌리이자 줄기이자 가지이자 이파리이자 바람이자 하여튼 그 모든 것. 것인 게 저한테는 이 영화 속의 시카모어 트리 그 나무여서 이 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중요하게 하고 싶은데 아까 지수 씨도 그렇고 박우 씨도 그렇고 그 줄리가 나무 위에서 올라서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게 얼마나 그게 어떤 걸지 알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같은 마음이어서 제가 그런 감정들을 느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특히나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줄리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브라이스가 기사에서 줄리가 그거에 대해 표현한 걸 읽고 대체 어떤 중학생이 이런 표현을 쓰겠느냐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 그게 진짜 줄리한테는 자기가 뭘 생각하고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 그 문장, 그 표현 하나하나마다 너무 진실되고 너무 투명하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정말 그건 너무 진심인 게 느껴져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뭐라고 하냐면 그 지구상에 이렇게 떠올려져서 내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이 나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게 마치 나의 심장이 아름다움에게 키스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이게 아마 소설에서 나온 문장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시 추천작에 올릴 때 인용했던 줄리의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나무 위에서 줄리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그 바람의 냄새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다시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그 바람의 냄새가 마치 햇살 같았고, 야생의 풀 같았고, 폼그레이츠, 이게 열매죠. 석류였던 것 같은데, 석류 같았고,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비 같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네요. 네. 그러면서 이 시카모어 트리와 그 너머의 풍경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걸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부분의 합이 전체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를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다가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쵸. 시카모어 트리가 베어지는데 가슴 아프게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하지만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저는 또 하나 너무 약간 심장이 아플 정도로 좋았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시카모어 트리를 그린 줄리의 그 나무를 그린 그림을 가져오시잖아요. 줄리가 그 나무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러면서 줄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그 나무의 정신이, 그 나무의 영혼이 너와 항상 함께였으면 좋겠고, 너가 그 위에서 느꼈던 감정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그림을 너를 위해서 그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그림을 줄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고 잠들기 전에도 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비로소 울지 않고서도 이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됐을 때야 나는 그 나무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나무 위에서 내가 느꼈던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던, 내가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짜 이 장면이 너무 심장이 아플 정도로 좋았던 게,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어떤 개념들이나 어쩌면 삶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뭐 느끼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쩌면은 근데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것들도 내가 인생에서 생생하게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체험을 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동시에 저는 이 나무가 나무로만 느껴지지는 않은 게 상징적인 존재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들 사랑했지만 너무 사랑했고 내 인생을 바꿨었는데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라던가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확장시켜주고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었는데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나무가. 근데 그 상실을, 너무 가슴 아픈 상실을 겪고 나서 매일 울고 그 눈물 속에 지내다가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눈물로 씻겨진 눈으로 비로소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됐을 때 아주 깊은 마법 같은 사랑과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실을 거쳐서 이제는 그때 그 시간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지금의 나와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내 인생에서는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에 대해서 비로소 씻겨진 눈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그런 날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그거를 진짜 줄리처럼 매일 아침에 보고 매일 밤에 보고 하면서 평생을 소화시키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 나무를 줄리한테 나무의 그림을 주셨던 것처럼 살아있다는 감동, 생애의 어떤 그런 마법 같은 감동이 나를 물들였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는 사람, 그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함께 소중하게 여겨주고 기억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자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던 그 나무를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브라이스가 그 땅을 파서 그 정말 작은 묘목을 들고 와서 그걸 심는 그 표정과 그 행위가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심을 때 줄리가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게 시카모 트리라는 걸 알았고 그 나무의 결과 그 이파리의 모습을 보고 시카모 트리라는 걸 알았고 그 순간 줄리가 느꼈을 감정이 무엇인지 저도 말 그대로 줄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심장에 막 그런 감정들이 전해져 와서 내가 사랑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런 의미들을 같이 기억하고 그 가치를 함께 다시 새로운 땅에 심고 가꾸어 나갈 관계를 암시하는 것 같아서
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 나무와 관련된 그 줄리, 그리고 브라이스,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한 그 모든 과정들이 저한테는 진짜 가슴 아플 정도로 소중했던 것 같고, 약간 저도 그 액자를, 그 나무를 제 가슴 속에 심어놓고 계속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나는 영화 보면서 좀 라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되게 둔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예민하고 세심하네요. 네,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저도 라임처럼 라임이 말해줬던 그 마지막 나무를 심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막 줄리의 웃음이나 그 푸른 빛들 막 그런 게 다 좋았는데 그게 그 전까지 줄리가 계속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나 있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브라이스가 그 나무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또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다 그냥 잊고 그냥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많이 죽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저는 줄리가 받았던 상처가 되게 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네. 근데 그걸 죽이지 않고 또 한 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좋아한다는 게 진짜. 그 장면에서 너무 대단해 보이고 부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제가 줄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스스로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일 뭔가 직관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은 바구 씨가 말했던 그 도서관에서 그렇게 브라이스와 가렛이 줄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나서 줄리가 그걸 우연히 듣게 되고 되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되게 심한 말들이 오갔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브라이스네 부모님이 줄리네 가족을 초대해가지고 줄리네 가족이 모두 브라이스 집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줄리가 오자마자 브라이스에게 나 되게 화가 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화가 난 건 말하기 생각보다 쉬운데 상처받은 상태에서 화났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숨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맞아. 숨어버릴 수 있는데 자기 감정을 그 순간에 그 상처를 준 사람한테 바로 말한다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장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솔직하게 정말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리가 그 저녁 식사 이후에도 이제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무 감정이 없어졌다. 라고 하잖아요. 브라이스에게. 저는 그 장면이 뭐 약간 사실 슬프기도 하고 되게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줄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상처를 받은 게 치유된 건 아니겠지만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브라이스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화낼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줄리는 그 감정의 어떤 감정의 짐? 자기가 어쨌든 브라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그걸 끝낸 그런 되게 홀가분한 줄리가 느껴져서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 집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네. 되게 막 사뿐사뿐 뛰어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홀가분해 보였어요. 내가 화냈다고 해서 미안해. 그리고 끝.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자기 감정을 잘 알고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솔직한 게 저도 너무
있었는데 사실 브라이스는 계속 자기 감정을 숨기거나 뭔가 말하지 않고 속이고 버리거나 맞아. 또 숨기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이제 브라이스가 진짜 자기 감정 깨닫고 그 도서관에서 다투고 나서 그쵸. 이제 이렇게 가면서 혼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소설에서 나오는데 그때 브라이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줄리가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아이였는데 그게 몇 년 동안은 정말 자기를 어떤 좀 성가시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 줄리의 다른 그런 면이 좋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젠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줄리에게서 글로우가 정말 이런 빛이 막 너무 눈부셨는데 그 빛이 막 무슨 그런 전구 켜놓은 것 같은 그냥 그런 빛이 아니라 그냥 뭐 아름답다 뭔가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서 따뜻함이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따뜻함이 아마도 그 아이가 나무로 올라갔던 그 행동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치킨한테, 닭들한테 노래를 불러줬던 거기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나는 이런 감정을 그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줄리에게 느끼는 이 감정들을 나 자신에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숨는 대신에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자기 자신을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대요. 그러면서 나는 I had flipped, 난 완전히 플립되었고, completely, 완전히 플립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할아버지도 너무 좋았는데, 그쵸.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브라이스한테 줄리 얘기를 꺼내면서, 여기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을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서 나중에 브라이스가 시간이 나중에 흐르고 나서 혼자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때서야 막 네. 자기 심란한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속이 물렁거린다고 네. 하죠.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뭔가 브라이스가 줄리의 어떤 그런 그 아이에게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또 고마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한테도 되게 감사했고. 그 할아버지랑 브라이스랑 같이 산책을 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빛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맞아.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뭐 인생에 뭐 단 한 번? 무지개 같은. 네, 무지개 같은 오색찬란한 네. 사람을 만난다. 그렇게 만났을 때는 평생 잊지 못할 뭐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줄리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게 아닐까. 되게 사실 어떤 그 대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막으로는 오색찬란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오색찬란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줄리가. 원문으로는 이리데센트인데 그게 무지갯빛 오색찬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빛을 가진이라는 의미도 멋있다. 정말 멋있는 단어네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브라이스가 처음엔 줄리를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아본 거잖아요. 그쵸. 줄리의 그쵸. 그 모습을. 근데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맞아요. 못나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 영화가 통째로 그냥 브라이스가 정말 오랜 시간 줄리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게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라임이 말해줬던 그 줄리 존재 자체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더 좋게 만든다라는 게 되게 엄청 멋있네요. 대단한 관계인 것 같아요.
진짜 귀한 진짜. 인연이죠. 이런 인연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강하게 만든 사람은 진짜 드문 것 같아요. 그쵸. 거의 내가 못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적은 많은데 그 네. 내가 부끄러운 것 자체가 나의 강함으로 이어진다는 게 약간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조금 찝찝했던 부분에 아쉬웠던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삼촌에 대한, 네. 줄리의 삼촌에 대한 네. 이야기인데, 저는, 영화가 삼촌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뭔가 줄리네 가족의 어떤 도덕성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존재했다고 느껴졌달까?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삼촌의 위치라는 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장애를 가진 삼촌을 돌보는 아빠가 굉장히 희생적이고, 심성이 착하고, 그런 아빠를 줄리와 엄마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걸 또 되게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란 게 있잖아요.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근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안타까움이나 안쓰러움이 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약간 안타까움의 시선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고, 그 안타까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걸 너무 아름답게 그린 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어른이 되면이라는,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가진 동생과 함께 사는 언니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장애인 문제를 다룰 때 집중해야 될 건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불평등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불행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되게 시혜적일 수밖에 없고 따뜻한 동정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어떤 따뜻함이 아니라 뜨거운 분노라는 거죠. 그렇죠. 화가 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동정 같은 따뜻한 감정은 조금 경계가 돼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조금 충분히 다뤄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게 되는 장애인이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만 그린다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찝찝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러네요. 생각해봐야 할 주제네요.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상황이나 뭔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진짜 많이 어렵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도 그 졸업하기 전에 그 장애학생 도우미를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가장 그 교육을 받은 것도 그렇고 가장 신경을 제가 썼던 것도 지수 씨가 말했던 그런 어떤 안쓰러움이나 동정의 시선. 그 사람들은 그냥 불편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냥 저희에게 도움을 청해서 저희는 도움을 주는 거고 단지 그뿐인 거예요. 저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수 씨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것 정도의 그런 정도의 도움이지 제가 불쌍해서 어쩌면 제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피해야 된다는 걸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저도 몰랐다가 그때 그 활동을 하고서야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저도 그때 이후로 좀 시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확실히
영화에서 나온 그 삼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영화를 너무 또 애정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네, 그것도 생각을 못 했었네요. 근데 진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거 맞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불행이라는 거는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모두에게 있고 그쵸. 우리 모두 살아가기 위해 남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장애인들의 불행을 좀 극대화해서 표현한다라는 네, 네.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더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이 남았나요? 남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는 영화에 따라 달라지는 자유 코너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플립이 어떤 어린 시절의 우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우리의 어린 날의 기억을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어때요?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라임 씨 저요? 뭐야, 바구 씨부터. 이렇게 궁금했던 게, 네네네. 그 플립이 바구 씨의 그런 자전적인 네,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진짜 궁금해요. 담고 있다고 자꾸 사실-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걸 계속 얘기는 읽으면서 많이 한. 대체 어떤 부분일까? 어땠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영화 다시 보면서 대체 어떤 부분일까? 사실 근데 이젠 아까도 부끄럽다고 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도 부끄럽진 않아졌어요. 그냥 그때의 기억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부끄러웠던 거고 그때는 그때 저 나름대로의 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니까 그렇게 인정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네, 이야기하기로는 조금 부끄럽지만 해보자면 그냥 크게 흥미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그 딱 이 영화 스토리에 거의 똑같은 진짜? 네, 첫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간이 길진 않았는데 되게 그 친구를 처음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나? 그 친구를 좋아했고 그 친구가 계속 표현을 해왔고 저에게 그랬지만 저는 그 치맛자락에 막 숨는 브라이스처럼 저는 정말 나는 너 싫어 이럴 정도로 난 너 싫어 자꾸 성가시게 하지 마. 저도 친구들이 놀리는 게 정말 싫었고 친구들을 계속 놀렸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라이스의 속이 울렁거린다는 느낌을 되게 알았어요. 저도 되게 솔직하지 못한 아이였거든요. 저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브라이스도 줄리가 나무를 잃고 상실에 빠져서 조금 관심을 끊었잖아요. 한동안. 계란을 버린다는 사실 깨닫고 또 끊고 그때 그 단계별로 브라이스가 사실 줄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뭐 속이 울렁거린다는 걸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계속 일방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 친구도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고 그래서 그 친구도 저에게 좀 관심을 끊곤 했죠. 여러 끊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갑자기 약간 싫은 거예요. 그게 또 그 친구가 더 관심을 끊는다는 사실이 싫어서 이 친구를 내가 좋아하나라는 감정이 들었고 결국에는 되게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되게 늦었죠. 늦었고 결말은 많이 다른 게 끝났어요. 그렇게 늦었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그냥 되게 옅어지면서 끝났던. 네, 사실 좀 슬픈데 뭐 그때라도 말했다면 어쩔까 이런 생각은 하죠. 그래서 그 친구도 어쩌면은 저를 뭐 짝사랑했었던 거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짝사랑해서 짝사랑으로 끝난 되게 슬픈 저의 네. 진짜 비슷하네요. 근데 저는 되게 다 그래 비슷해서 되게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생각이 났고 네 계속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떠올리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 날의 기억이 있네요. 참. 네. 사실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연시에서도
이야기 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간단하긴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들었는데. 네. 있군요. 언제죠? 언제죠? 워낙 술자리가 많았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술자리 중에 하나였겠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수 씨는? 저는 어린 날의 기억. 근데 그냥 이거 오늘 방송하면서 내내 생각이 들었던 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 바구 씨 같은 그 기억도 별로 없고 라임 씨 같은 느낌도 저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잊고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오늘 내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까 막 생각해 본 거는 그 줄리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는 내 장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제 장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디예요? 네, 구체적인 어떤 장소는 아니고 그냥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네네. 근데 저희 동네가 그 주택 단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조용하고 주택 단지만 있어요. 그래서 동네 자체가 엄청 사람이 없고 조용한데, 근데 뒤에는 다 숲이고, 이쪽은 논이라서 밤에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 자체가 저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되게 크진 않거든요. 걸어서 한 30분이면 돌 수 있는 크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많이 좋은 기억은 많이 없는데 학교에서 되게 힘들고 집에 오면은 되게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이 기분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걸 엄청 좋아했고 집에서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뭐 개미도 보고 개미 진짜 좋아하거든요. 개미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개미 하루 종일 보고 있고 막 자전거도 타고 그때 막 줄넘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면서 그 동네에서의 시간이 되게 저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의 보물이었죠. 그곳이. 진짜. 지금도 엄마 아빠 거기 살기 때문에 우와. 가면 좋아요, 여전히. 네. 보물이 계속 살아있네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약간 그런 그만두고 집에 내려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분을 최근에 몇 번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임의 동네도 나중에 라임에게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들이긴 한데 그 지역 내에서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동네가 조금씩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뭔가 그런 때를 다시 그 근처를 다시 지나가거나 다니던 학교를 다시 지나가거나 할 때는 신기하죠. 그 시간들이 쌓여온 게. 지금 라임이 감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상에 빠져있기도 한데 지금 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맞네요, 얘기를 맞네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미룬 거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의 그런 지난 과거의 기억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지난 방송들에서도 많이 공유를 한 것 같아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인데 아까 이 어린 날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저희가 하면서 그 박우 씨가 이런 주제도 제시를 해주셨었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동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고 20살 이후에 잃어버렸던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고백하자면 19살, 20살 초반까지도 엄청 순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꾸 그 시카모 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저의 어떤 제가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고 동시에 상실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저한테는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제가 글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난 방송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순수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연시 처음 들어왔을 때도 좀 순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인간과 꿈과 세상과 사랑을 믿었어요. 네. 진짜 단순하게 표현하면 네. 사랑을 믿었고 사랑을 했고 정말 줄리처럼 앞뒤 안 가리고 계산도 판단도 없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고 물론 막 진짜 정신 나갈 정도로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이렇게 떨리지 싶은 거는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냥 너무 사랑해서 떨리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뭐 인간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든 근데 그런 의미들이 처음으로 뭔가 완전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저는 그때 완전 저도 플립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첫 번째가 진짜 와 이런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이성으로서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와 진짜 아름답다. 진짜 막 그 모든 감각이 세상에 완전 이렇게 열려서 내가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막 내가 막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막 너무 다 품고 싶고 다 사랑하고 싶은 그런 할 수 있고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게 한 번 플립된 첫 번째 순간이었고 그 다음 플립은 진짜 완전 곤두박질. 내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지 싶은 제 그때 그 어둠과 그 절망이라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모든 게 빛을 잃었어요. 그렇게 빛과 색채와 의미와 사랑으로 충만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막 저한테서 다 떠나버려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 사랑이 찾아왔을 때도 이게 믿기지가 않았던 것처럼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뭔가 이 방송에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다시 사랑이 찾아오면은 저는 그때마다 또 계속 플립됐던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한 번 진짜 저는 그때 정말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서 심장이 여기서 더 다를 수가 있나 싶었는데 더 닳고 닳다가 완전히 그냥 다시 이 심장이 새 것처럼 다시 미친 사랑에 빠져드는 그런 플립의 순간들이 있었죠. 제가 지금 어린 시절 얘기하기로 해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어린 날의 기억이지만 지금의 기억이 될 수도.
너무 횡설수설했다.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다음은 그들 각자의 영화관.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임 씨? 나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지수 씨. 전, 넘기는. 이 영화는, 저한테는 그냥 솔직한 감정에 대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줄리도 그렇고, 결국 브라이스도, 많이 숨었지만 결국 엄청 용기를 내서 솔직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항상 지나가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든. 그래서 그 감정이 오롯이 내 것이다라고 충분히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보면 줄리는 되게 진짜 감정 속에서 사는 사람 마냥 그 감정에 푹 빠져서 살잖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거 엄청 열심히 좋아하고. 맞아요. 막 슬퍼도 엄청 열심히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항상 지나가면 좋겠다 뭐든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서 소중한 걸 그 감정이 하나하나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마음껏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네, 그러고 있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좋다. 저는 영화를 사실 다시 잘 못 보거든요. 다시 잘 보기 힘든 사람인데, 이 영화는 다시 봤을 때 너무 더 좋았어요. 어떤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사실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다시 봤는데, 정말 느낌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제가 군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뭐 써놓은 그런 글에도 있는데, 뭐, 어린 시절 낡은 상자 속에 뭐, 사랑의 감정을 열어보게 해주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그냥, 어쩌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사랑이란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된 뭐 그런 영화였는데, 다시 봤을 때는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지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솔직함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는 동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그 주제, 자유주제 했던 것처럼 동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 이런 걸 제가 주제로 제시했던 것처럼 저는 이 영화를 두 번째 봤을 때는 자신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특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브라이스 아버지를 보면서 되게 그 아버지의 표정이 저는 엄청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줄리의 그 오빠들인가요? 네네네. 네, 오빠들이 음악을 해요. 음악을 하고 데모 테이프 만들고 브라이스의 누나와 친한데 어쨌든 그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브라이스의 어머니가 뭐 아버지도 색소폰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얼굴이 굳어지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친 후에 되게 심한 말을 하죠. 걔네 뭐 데모 테이프 만들 돈이 어디서 났겠냐. 차 같은 거 부품 훔쳐다가 팔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되게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지금 너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저는 라임 씨가 말했던 플립되는 순간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슬퍼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까지는 플립됐던 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개미 되게 좋아하고 그냥 저는 물을 쳐다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 물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 그 풍경들을 봤을 때 정말 넋을 잃고 플립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풍경들을 일부러 보러 찾아가도 사실
뭔가를 좀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느낌이 왔어요. 아, 내가 이런 것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것들 못해져 가고 있구나, 못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좀 더 충실하게, 내 감정에 좀 충실하게 더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아까 뭐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 이틀 전에 밤에 혼자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도 그렇고, 어제 카페를 제가 맨날 다니던 동네 카페를 간 게 아니라 되게 낯선 지역을 가서, 낯선 지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되게 처음 가보는 그 카페에서, 근데 그 카페가 굉장히 이렇게 하얀 커튼, 천으로 된 커튼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쏟아지는 되게 아늑하고 작은데 뭔가 편안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도 너무 좋고, 처음 듣는 음악들인데 너무 좋은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서 플립 책을 또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박우 씨한테 자꾸 고맙다고 말하는데,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그러면서 제가 또 떠올렸던 기억이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비가 되게 많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네. 비가 엄청 많이 왔던 밤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불 이렇게 다 꺼진 방에서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그렇게 혼자 누워있다가 Call Me By Your Name의 노래를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완전히 취해가지고, 취했다는 게 막 술에 취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취해서,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삶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의 감정도 같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저는 필립 영화를 보고 또 책을 읽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그 안에 젖어들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살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줄리한테도 너무 소중했고, 이제는 저한테도 너무 소중한,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다 각자의 가슴 속에 그 시카모 트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줄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줄리의 아버지, 그리고 브라이스의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슴 속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다른 사람 가슴 속에도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저의 플립 얘기도 했고, 영화의 플립 얘기도 아까 나왔었는데, 이게 어쩌면은 다른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줄리가 처음에 플립했던 거는 그냥 첫눈에 반하는 거잖아요. 첫눈에 반해서 환상 속에서, 어쩌면 자기의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그 환상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도 그런 감정을 그게 뭔지 너무나 알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지나오면서 브라이스는 자기가 처음에는 아니었고 거부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이 줄리라는 아이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고, 줄리라는 아이는 자기가 못 보던 것들을 본다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못 봤고 못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고 나서, 아, 내가 완벽했고, 너무 저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존재로부터 저 사람이 어떤 결정과
어떤 부족한 점과 그리고 나와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어떤 상처들을 주고받는지 그 모든 역사를, 진실들을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다음에서야 두 사람에게 둘 다 다시 한번 그런 플립의 순간이 찾아왔던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한테 아니면 세상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랑 이후에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다시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겹겹의 층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브라이스가 줄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가 부끄러운 것도 사실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나는 내 안에 그런 그림자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항상 부끄러운 건데 서로가 서로의 그런 그림자들을 드러내고 알게 되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사랑하고 그 곁을 지키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갔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미로 남았어요, 저한테는. 네. 그러면 다음은 당신을 위한 영화관. 만약 이 영화를 상연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영화 밤에 봤거든요. 근데 좀 후회했어요. 낮에 볼 걸. 그러니까 약간 한낮에 보고 낮에,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풍경들이 약간 노을지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낮에 보고 나서 산책을 나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낮에 보고 나서 산책을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영화 자체가 약간 톤이 세피아? 톤으로 막 이렇게 맞죠. 되게 밝고 맞아. 초록. 네. 정말 산책 나가고 싶은 영화죠. 맞아. 산책하면은 되게 평소에 못 보던 걸 보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뭔가 지치거나 뭔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더 다른 생각, 좀 더 충만한 생각을 가지고 산책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어젯밤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김창완 씨 아시죠? 아시죠? 네. 알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밴드였죠? 산울림. 아, 맞아. 산울림. 산울림의 그 김창완 씨가 혹시 동시를 쓰신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동시요? 아니요. 네.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또 막 그분께서 쓰셨던 어떤 동시들을 책으로 엮어서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동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창완 씨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마음에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서 그 때를 지우고 싶어서 그런 시를 쓰기 시작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그런 결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지만 뭔가 어렸을 때는 되게 뭣도 모르고 당당할 수 있잖아요. 되게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이미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뭔가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상처들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고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숨기고 싶은 거가 많아지고 점점 더 솔직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뭔가 때묻고 그늘진 구석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줄리에게 건넸던 그 나무 그림처럼, 내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내 안에 어떤 풍경들, 내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 내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그런 풍경들을 계속 기억하고 싶은 분들께 다시 그걸 상기시키고 싶은 분들께 이 영화를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이 영화에서 그냥 그런 전반적인 서사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혹시 막 케이크랑 파이랑 막 음식이랑 이런 얘기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어머니가 막 케이크, pik한. 예, 막 파이를 가져가고 네. 막 이러시는데 그게 이 소설에는 또 무슨 케이크가 나오냐면 레몬 번트 케이크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줄리의 어머니께서 처음 이제 브라이스의 어머니한테 그게 아마 둘이 처음 만나던 날이었나? 그거를 드리는데 그게 막 갓 나온 케이크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따끈따끈한 케이크여서 레몬 향이 따뜻하고 너무나 맛있는 향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소설 속에 나오는데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막 찾아봤어요. 그게 어떤 케이크는. 근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는데도 그 식감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포슬포슬하고, 달콤한데, 새콤한데, 막 너무 향기롭고, 약간 그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있잖아요. 제가 숲을 좋아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저한테 숲속에 오두막이 생긴다면, 거기서 차랑 이렇게 커피 같은 거랑 제가 레몬 번트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그 밖에서 이렇게 숲에다가 텐트 같은 거 쳐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그 케이크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초대해주세요. 초대해주시면. 저는 후드 파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혹시 더 하고 싶은 말들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딱 더 남았는데, 네. 이 영화가 이렇게 크레딧이 올라갈 때, 거의 끝날 때쯤에 나오는 노래 혹시 귀 기울여 들으신 분? 아니요. 들었는데. 그죠? 네. 그게 그 더 에벌리 브라더스의, Let It Be Me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아마 이 플립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부터 알았고 되게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의 첫 가사가 아마 그 I bless the day I found you거든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또 저는 지금 떠오르는 그 순간들이 다 너무 저한테 생생한데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로 하여금 제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게 만드는 그런 그대들에게 이 영화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제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이 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다 읽어드리고 싶었지만 이 마지막 문장을 이게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소설이었겠죠? 소설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영화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겸허함과 장엄함이 동시에 내 마음을 채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평온함과 놀라움이 동시에 마음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걸까? 이 평범한 나무가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니, 이토록 생생히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다니. 네.
좋네요. 정말 좋네요. 아, 소설 꼭 봐야겠어요. 네. 네, 꼭 그리고 다시 꼭 보겠습니다. 원문으로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 아까 라임이 동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최근에 보게 된 동시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근데 이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제목이 봄이에요. 봄. 근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네. 뼈뼈뼈 뼈뼈뼈뼈뼈뼈뼈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 동시인데 아니 근데 뼈라는 글씨를 눈으로 보니까 너무 봄 같은 뼈, 거예요. 라임이 방금 플립 책에 있는 병아리를 들었어요. 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막 뼈뼈뼈라는 단어를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서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지수 씨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그러니까요. 귀엽네요. 아이고.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녹음. 저는 그때 녹음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녹음실에 있잖아요. 네. 이런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나? 저번에 되게 처음에 어색했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영화는 진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물론 싫어지는 영화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 영화는 정말 더 풍부하고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에 1주년 방송도 그렇고 제가 나온 방송 잘 듣거든요. 이것도 되게 열심히 들어볼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보고 곱씹고 이 영화는 제가 다시 영화를 잘 못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계속 다시 보고 싶네요. 좋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녹음. 저도 오늘 박어 씨랑 같이 녹음해서 굉장히 좋았고, 뭔가 이 영화가 나에게 상기시키는 감정이랑 오늘 녹음이 나에게 상기시키는 감정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뭔가 잊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들어볼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서 녹음을 하면서도 언젠가 바구 씨가 여기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항상 되게 잘 들어준다고 되게 많이 얘기해준 가장 적극적인 애청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또 막 바구 씨랑 따로 이제 연시 다른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들도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바구 씨가 앉아 계셔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낯설지가 않고요. 그리고 고마웠고, 저도 뭔가, 저는 진짜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뭔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좋아하는 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어떤 이야기로 풀어내야 할지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든 물론 제가 오늘 다 제대로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뿅뿅뿅뿅.